고려로 다시 돌아오면 고려도 로마와 사정이 비슷했어요. 고려 말에 얼마나 양극화가 고려 왕조 400년 동안 진행이 됐었냐면 우리 사극에 보면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 권씨인데 안동권님과도 고문세족의 하나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검은세족이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마 뭐 중간에 성을 사실 수도 있어서. 네. 이 권문세족들은 고려의 경제를 모두 틀어쥐다시피 한,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재벌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재벌 씨, 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의 수장이 이이님이라는 되게 성격 나쁘고 머리는 좋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이님이 소유한 땅이 산맥과 강을 경계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대농장을 운영했죠. 자, 엄청나게 넓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투입해서 많은 작물을 생산하는 거, 그런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 그래요. 라티푼디. 라티푼디움? 그런데 라티푼디움에는 현대도 있어요. 브라질의 커피 농장, 어. 가도 커피밭. 맞아, 엄청 크게.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예나 다름이 없죠. 하루 임금이 1,500원. 맞아요. 정말 저임금으로. 예, 거기 기계를 들여놓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대농장주들이. 기계를 돌리는 전기값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어머. 필리핀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 가도 바나나만 있는 정글지대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바나나를 따는데 안전장비란 존재하지 않고요. 맨발을 신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바나나를 정작 한 개도 먹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바나나가 너무 비싼 식물이에요. 따면서 몰래 좀 먹지. 이런 게 라티푼디움인데, 자, 라티푼디움 얘기를 한 이유는 고려 말의 상황도 라티푼디움이었다는 거예요. 오. 브라질은 너무 땅이 풍요로워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일대 너무 땅이 풍요롭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라티푼디움 농업이 굴러가는 곳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야지 그 노예 노동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한반도는 옛날부터 척박하고 산지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있는 평야에서도 굉장히 곡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라티푼디움을 견딜 수 있느냐? 한반도는 라티푼디움을 백성이 견딜 수 없는 땅인데 라티푼디움 체제였다는 게 문제예요. 아, 이미 문제가 있었네요.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한반도가 얼마나 척박한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어. 정복 전쟁 하다 생긴 내적 모순 계속 정복을 하는 걸로 해결해요. 팽창하자. 예. 고려가 정복 전쟁을 누구한테 하죠? 중국을 정복하나요?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려와 주변 세계는 로마와 주변 세계와 비교했을 때 로마는 주변 세계를 군사력으로 다 압도했어요. 문명 수준에서. 고려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단 한 번의 내부 개혁에 성공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 문명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 아대부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조선을 설계한 사람 이러면 이제 정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려 말에 우리나라는 이 농지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첫 번째 한계가 끝났어요. 조선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이 한정된 지극히 적은 농업 생산량을 가지고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리게 하려면 양극화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생산된 쌀, 보리 이런 곡물을 어떻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부의 재분배. 조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탄생한 나라예요. 저 때 이미 권문세족이 땅이며 곡물이며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니까 네. 이거를 다시 재분배를 시키자 하는 필요한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정도전이 아니었더라도 네.
30년 후든 40년 후든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자, 이 논어가 있고 맹자라는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맹자. 네, 공자 맹자 할 때 맹자는 당시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새빨간 책이었어요. 근데 그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몰래 이 맹자를 넣어줘요. 맹자는 이 급진적인 혁명 사상이 담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그 맹자를 탐독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처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혁명가가 되기 시작을 자극 합니다. 받았네요. 네, 굉장히 자극받았죠.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기본 근간은 맹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 세력은 이성계와 손을 잡죠.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철학과 이성계의 무력이 만나서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데 조선이 빵 하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태조 이성계는 고려 국왕 자리에 올랐어요. 일단. 근데 이때 국제적인 정식 타이틀은 고려 권지 국왕, 고려 국왕 대행이었어요. 이 권지 국왕일 때 권문세족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의 토지 문서를 다 꺼내서 저작거리에서 몇 날 며칠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토지 소유권을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민서를 다 없애버렸네요. 네, 그때 반발이 없었나요? 반발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성계가 필요했죠. 아, 이성계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필요했죠. 필요해지, 예, 필요해지. 이성계 없이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 그럼 이 삼십 사람들 다 유배 한 두세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어. 이 신진 사대부들이. 예.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이 부자들의 토지 소유권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 후에 1392년에 조선이 정식으로 건국됩니다. 그 조선은 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굉장히 급진적, 사회주의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이 다 돌아갑니다. 정말 그 약간 공산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쫙 뿌린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경자유전이라는 말이에요. 경자유전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실현됐던 때가 바로 조선의 건국이었어요. 조선 말이랑 상당히 다르네요. 그래서 조선의 재분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 건물주한테 세 내면서 건물세 내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매장 공간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자기 집이 된 거고요. 모든 가족에게 자가주택이 갑자기 마련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변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니 영국의 명예혁명이니 하는데 20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이토록 급진적인 혁명은 없었어요. 조선혁명이 가장 급진적인 혁명이에요. 아, 저는 이걸 조선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조선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로 바뀌는 것만큼의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고리짝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어디 그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 낡아 빠진 옛날 옛적 이야기를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고리짝은 고려적이란 뜻이에요. 왠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려일 때 조선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은 근대 국가고 고리짝은 거기는 전근대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리적 이야기를 예,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리짝이 고리타분함을 표현하는 대명사격인 단어인 것은 조선 초기에 고려인이었다가 조선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변화를 크게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왕조가 교체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대부분 단 한 명의 제자였어요.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유학자였어요. 이색. 이색. 이 목은 이색이라는 분은 원나라에 건너가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당시에는 원나라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세계 중심 제국이었는데 거기서 1등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세계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오. 그리고 나서 원나라에서 뭐 적당히 벼슬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려로 귀국을 했어요. 아, 수제였네요. 네.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수업료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냥 좀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학자에게 1대1 과외를 받는다라고 해도 논을 팔고 밭을 판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 비싼 수업료를 누가 내줘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 내주죠. 네. 예, 무슨 뜻이냐?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다 권문세족의 자제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기득권을 없애는 혁명을 한 거예요. 아, 그 선택 쉽지 않은데. 네.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철학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철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현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해요. 뭐 저는 세대 구분을 하면 X세대인데 저도 X세대의 기준으로 MZ들을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현대인도 사실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꼰대짓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업자본이 발달 안 하고 말이야. 자본주의 이런 게 발달을 안 하고 일본의 에도 시대처럼 그런 상업자본이 발달했다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더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물도 더 빨리 받아들였을 것이고 과학기술, 특히 군사, 무기 같은 거 우리가 일본에 먹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걸 굉장히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걸 감사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농경국가는 그 해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곡물의 양 전체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해의 국부의 90몇 %죠. 자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골고루 잘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업자본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곡물은 기본 재화니까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서민들은 굶어요? 안 굶어요? 정말. 굶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수출과 수입이 늘죠. 자, 수출을 뭘로 합니까? 수출도 쌀로 하겠죠. 쌀로. 수입을 할 때 그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치품 뭘로 결제합니까? 결국은 모든 부는 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쌀로 곡물로부터 비단을 나오기 산 때문에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조선은 의도적으로 상업을 억제합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을 억제해요. 자본주의의 발달을 억제한 거는요, 자본주의를 경제를 잘 아는 사람만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경제 전문가들이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식으로 경제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나중이 되면 경제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